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의 굴욕회담이었다는 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방위 태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방산 공급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K방산의 대공 무기체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된 방공 시스템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K방산의 대공 무기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 체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을 방문해 대공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청공-2, 대공 레이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등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제전략연구소 ESS는 러시아가 자폭 드론, 미사일, 기만용 목표물을 동시에 사용해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요격 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런 ESHAHED 136 생산을 확대해 월 2,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9K720 이스칸데르 M, 9K79-1 토치카 U 등의 미사일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유럽의 사정으로 볼 때 신공, KGB와 같은 적어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은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300급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하도록 설계돼 기존의 아이언돔, IRIS-T SLM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제 방공 체계인 S-300을 대체할 수 있는 청공이는 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조지아, 보스니아, 몰도바 등의 유럽 국가들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THAAD로 불리는 LSAM은 미국 패트리엇과 THAAD 대비 도입 비용, 대당 미사일 가격, 연간 운영 비용이 최대 75%가량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PAC-3 4기, 독일의 아이리스-T SLM 6기,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NASAMS를 8기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러시아의 대공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이 최근 EU 권역 내 방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 등 주요 방산국들과 협력해 탄약이나 탄두 없는 발사체 등 살상력 없는 구성 요소들을 수출할 수는 있다는 분석인데요.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증가하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의 공급망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 통합의 강점을 가진 LI 지넥스원을 필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 지넥스원은 얼마 전 있었던 2025 IDEX에서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 대공방어 체계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는데요. 당시 LSAM을 앞세워 고고도부터 드론 대응까지 가능한 다층 방공망 구축 역량을 간주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까지 일선에서 현장 세일즈에 나서며 수출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마저도 한국 무기를 찾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총사령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과 극비 회동을 갖고 장갑차와 호위함 사업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송이 눈팍 DSONGWIT NOOMP ACKDE
태국 총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방산을 직접 둘러보고 감에 따라 태국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에 대한 후속 협상과 차기 호위함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태국 국방기술연구소 DTI 산하 태국방 위산업 TDI과 장갑차 성능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2018년 3,600톤 T급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해 태국에 인도한 실적이 있는데요. 해당 선박은 70년 동안 태국을 통치하며 태국의 아버지로 불린 국왕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둔 야데 BHUMIBOL ADULYADJU로 명명됐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도 나섰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필리핀군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약 50조 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할 당시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방산은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미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국산 엔진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내구도 테스트에서 국산 엔진을 단 K9 자주포는 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한 국내외의 사막, 산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성능 및 최대 출력 등이 요구되는 기술과 운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심장을 단 K9 자주포가 본격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와 맺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K11 사격 지휘장갑차 등 패키지 수출 물량입니다. 기존 K9 자주포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 제품을 면허 생산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엔진 개발사 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중동 국가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에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개발된 국산 엔진을 기존 K9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베테랑 조종수들을 투입해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향후 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수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K2 전차가 UAE에서 엄청난 실전 테스트 결과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지난 10에서 20일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합동으로 지형정찰, 야외기동, 사격, 도시지역 작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기계화부대 장비와 운용 장병들은 해군 상륙함 펀으로 현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 K21과 최신 전투 공병 전차인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해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에서 K2 전차는 주포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는 4-5k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며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3km인데 4-5km에서 100% 명중이라니. 명시된 성능을 한참 뛰어넘는 성능에 UAE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산 전차자 주포 장갑차가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사막에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외 기동 훈련 후 UAE 정부군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과 전시 행사도 열었는데요. 연합훈련단은 K10 탄약 운반장갑차의 K9A1 자주포 포탄 재보급 등 다양한 장비의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포탄 시장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포탄 분야에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어 국제방산 시장에서 많은 특수를 누려왔습니다.
전차 포탄과 자주포 포탄에 상관없이 한국산 포탄은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을 받아왔고 수년간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산 수출 이익은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포탄 제조 명가인 풍산은 중대되는 포탄 수출 이익을 다시 새로운 포탄 개발의 자본으로 활용됐으며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60km까지 확장한 신형 포탄도 이러한 선순환 효과를 통해 개발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좋은 평가와 수출 실적을 거두는 것은 단순히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 포탄 산업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이 북유럽 국가들과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탄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국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의 유럽 탄약 시장 공략과 함께 스웨덴의 장약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K9 자주포를 도입한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증가는 자주포 생산업체에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운영하는 K9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필요한 포탄과 작약을 생산하던 한국 방산 기업들도 거침없이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여기 더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탄 수요 폭등은 한국제 포탄과 장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럽 방산업체들은 유럽 내 부품 조달 품질 표준화, 나토 호환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포탄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존의 포탄 공장뿐만 아니라 반폐쇄 상태였던 공장들까지 재가동하기 위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과 기술 전수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단시간에 한국 수준의 방산 역량과 생산 수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북유럽의 스웨덴마저 한국과 손을 잡고 추진 장악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유럽 탄약 시장 공략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대한민국과 협력해 1년간 4,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폴란드에서 포탄을 슬로바키아와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협력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소식에 한국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155 포탄을 비롯하여 120, 105 등 다양한 구경의 포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유럽 내 자국의 탄약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이 포탄 생산량을 중대하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포탄 생산 역량을 중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한국의 포탄 수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폴란드가 한국산 포탄 구입 수량을 감소한다면 결국 한국 방산기업은 감소한 주문량만큼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스웨덴이 한국산 작약을 구매하는 것은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기존의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한국산 포탄과 작약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토제 포탄과 K9 자주포의 호환성이 검증되기는 했지만 한국이 K9에 맞춰 제작한 포탄과 작약을 도입하는 것이 해당 국가들에게도 전술적으로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웨덴은 K9 자주포 사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스웨덴은 한국산 자주포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아처 자주포를 개발하여 유럽에서 자주 개발과 운용에 있어 손꼽히는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자체적으로 작약을 생산하거나 유럽제 작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산 작약을 도입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주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면 자신들이 개발한 자주포에서 운용하기 적합한 장약과 포탄도 함께 개발하여 군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자주포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포탄과 장약 공급 문제는 결국 스웨덴의 자체 생산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으며 한국 방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스웨덴의 이러한 행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제조한 포탄과 장약이 나토제 무기들과 원활히 호환된다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포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유진영의 표준 구경이라 할 수 있는 155를 기준으로 포신 구경을 선택하고 포탄과 작약을 개발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산 포탄과 장약은 같은 구경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제 자주포와의 호환에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이를 한국이 홍보하는 것과 나토 소속 국가인 스웨덴이 홍보하는 건 매우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나토와의 호환성을 강조하더라도 한국 방산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EU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스웨덴이 유럽 내 다국적 훈련 등에서 직접 한국산 장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EU의 나토에서 한국을 견제한다는 것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생산한 포단과 장학이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유럽 각국이 포탄과 관련된 생산시설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지금보다 2배 이상의 탄약 생산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럽이 목표로 하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냉전 중식 이후 20년 넘게 군축을 진행해온 유럽이 다시 과거처럼 방산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년의 짧은 시간 안에 공장을 건설하고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2년 안에 탄약 공급량을 증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방산 기업은 스웨덴과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난 9월에 6,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작약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증설은 202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럽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신속하게 장약 생산량을 중대하고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의 수출 물량을 확보한다면 향후 유럽이 포탄 생산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방산 기업을 위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포탄과 장약을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포와 전자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전략이 스웨덴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는다면 자주포에 사용되는 장약 이외에도 다양한 포탄과 장약까지 연쇄적으로 수출을 중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뛰어난 수준의 포탄과 장약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인 고폭탄을 비롯하여 다수의 단저 방출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정밀 공정을 통해 포탄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군의 사격 시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략적 방점이며 다양한 포탄은 작전 상황에 따라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포탄보다 약 70%의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전시에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가성비 측면에서도 한국은 경쟁 국가를 압도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전시에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모전 양상을 띠는 현대의 전장은 하루에도 1만 발 이상의 포탄과 장약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30만 발 이상이 소모되며 1년이면 수백만 발의 포탄과 장약이 소모된다는 의미인 테 이러한 소모전 양상의 포탄과 장약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군의彈薬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자국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의 포탄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하루 최대 3만 발에 달했던 러시아군의 포탄 소비량이 현재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탄약 생산시설 등 무기 공장을 드론 등으로 집요하게 파괴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전역을 극한의 환경에서도 연소 특성이 안정적이며 폭발 위험이 낮아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 작약을 외부 환경과 기후에 따라 성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나름대로 푸단과 작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은우한 유럽 기후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는 온전히 모든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추위나 영상 40도 넘나드는 극악의 폭염에서 일정하게 장약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작전의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등 목한의 작전 환경을 지닌 나라들은 독일제 작약보다 한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더욱 적합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오랜 시간 독자적으로 포탄과 장약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성능과 가격, 생산 속도 측면에서 그 어떤 부분도 유럽과 미국에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뛰어난 탄약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서 스웨덴을 발판 삼아 수출 물량을 중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메모리 왕좌에 오르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모조리 부숴버리겠다는 섬뜩한 메시지가 업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CXMT를 필두로 단순히 시장 지위를 높이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메모리 기술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의 CXMT 때문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큰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를 무너뜨린 뒤 본격적으로 신제품 분야까지 침투한다는 시나리오가 심심찮게 거론됩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수 시장을 적극 보호 육성해 굳이 한국에서 들어온 반도체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DDR5나 HBM 같은 최신 기술이 아니어도 일단 중국산을 대규모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못을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판 깨기에 돌입했다며 한국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빼돌린 기술들을 발판 삼아 역공에 나설 준비가 충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중국의 도발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문을 연 CES 2025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이번 전시에 역대급 규모로 부스를 차리고 그 위치를 삼성전자 바로 옆으로 잡았다는 소식이 개막 전부터 업계와 언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삼성전자를 무시하고 기술 우위를 선언하겠다는 거친 소문이 돌 만큼 양측의 대결 구도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개막 당일 중국 주요 업체들은 예상대로 초대형 전시관을 꾸리고 압도적인 조명과 현란한 영상 효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이센스 TC, 엘창신 메모리, CXMT 등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 AI 기반 가전, 디스플레이 신기술, 첨단 반도체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경쟁사들에 대한 공개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중국이야말로 CES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전 세계 주요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내 삼성전자로 쏠렸습니다. 특히 올해 최고 혁신상을 거머쥔 삼성의 홀로 디스플레이가 공개되자마자 각국 기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CNN은 중국이 아무리 기술력을 과시해도 공중에 영상이 맺히는 홀로 디스플레이 같은 혁신은 쉽게 흉내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 기자 역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부스 한가운데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서 신비로운 홀로그램 영상이 마치 대기 중에 둥둥 떠있는 듯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피자가 둥실 떠다니며 돌고 자동차 모형이 공중에서 빛을 뿜으며 회전하고 심지어 실사 같은 인물이 허공에 서서 대화를 시연해 보이자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람객 중 한 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영화 속 홀로그램보다도 더 생생하다. 현실과 가상이 섞인 것 같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홀로 디스플레이 한편에는 마이크로 LED 기반의 미러 디스플레이도 공개됐습니다. 거울 형태의 화면이 사용자의 얼굴, 피부 상태를 인식하고 인터랙티브한 정보를 제공해주자 현장에서는 한국 전자기술이 미래의 뷰티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송사 블룸버그 TV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의 끝판왕격인 기술력을 CES에서 제대로 선보였다면서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자본을 동원해 넓은 부스를 차린다 해도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어렵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작 중국 부스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개막 전 삼성전자를 무시하고 중국이 진정한 기술 선두주자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다며 패기 넘치는 발언을 쏟아냈던 하이센스 TC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창신 메모리 CXMT 측은 D램 시장에서 빅3를 넘볼 만한 보조금 지원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자랑해왔으나 정작 본인들의 부스에는 첨단 기술이라고 내놓은 제품에 대한 혹평도 심심찮게 쏟아졌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중국의 예년 수준 전시에 그쳤다로 요약됐습니다. 중국 업체들 스스로는 분명히 IoT, 초연결 기술 등 미래를 선도할 제품을 준비했다고 자평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새로움을 강조하기엔 제품의 본질적 변화가 미미했다며 대부분이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선보였던 개념을 중국 버전으로 내놓은 데 불과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5를 통해 미세 공정과 패키징 기술을 담은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 개방형 OS 기반의 가전 모바일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oT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삼성의 독자 생태계라는 별칭이 붙은 이 플랫폼 시연장은 초대형 부스를 차린 중국 기업들의 화려한 LED 광고판과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력에 초점을 맞춘 듯 보였습니다. 미국의 CNBC는 삼성전자 전시장을 둘러본 뒤 새로운 CES의 판도가 확연히 갈렸다. 중국 업체들은 큰 부스, 많이 참가로 거치레를 과시한 반면 한국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로 승부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싹쓸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지상파 네트워크인 ABC도 삼성전자가 CES 2025의 숨은 주인공이라며 저녁 메인 뉴스에서 별도의 스페셜 리포트를 편성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부스 앞에서 서성이는 관람객들의 반응도 영썰렁했습니다. 물론 하이센스의 TV, TCL의 생활가전, 로보랑 나르와 에코백스의 로봇 청소기 신제품들은 나름의 발전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되었던 콘셉트나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커졌다, 빨라졌다는 특징 외에는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관람객들의 솔직한 후문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홀로 디스플레이와 미러 디스플레이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체험을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삼성의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 이 정도면 SF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 유명 IT 유튜버 마커스 브라울리는 삼성 부스를 직접 둘러본 뒤 생방송 스트리밍에서 중국은 CES에서 호언장담을 멈추고 어떻게 이 벽을 넘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CES 개막 첫째 날 긴급히 중국 기업 대표들을 화상으로 소집해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냐라며 극대노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시 주석은 세계 1위가 되려면 스스로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처럼 단순히 앞선 기술을 사오거나 모방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혁신의 토대를 우리 손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고 일갈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 역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께서 외신들이 삼성전자를 잇따라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패배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분노하셨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기술력과 특허 전략을 재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 반응은 그야말로 고무적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이 정부 보조금 등을 무기로 메모리 반도체나 대형 가전 시장을 위협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CES 202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결국 초격차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AI 분야의 선도 기업이 삼성을 필두로 한국에 많다는 사실이 해외에 제대로 홍보된 셈이라며 환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혁신은 순간적인 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연구개발 R&D과 치열한 기술 축적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이번 전시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부스를 낸 것은 CES라는 무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오히려 시장 전체를 키우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는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중국의 굴기를 무색하게 만든 삼성전자의 첨단 디스플레이는 올해 CES 최대 화제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 전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막대한 혁신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취재진과 관람객들은 중국의 도전 못지않게
삼성전자의 저력에 놀라워했습니다. IoT, 신개념 폼팩터와 같은 대형 화두를 두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야말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가장 칭송받은 기업은 안정적인 기술 기반과 미래 혁신을 갖춘 삼성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긴급회의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향후 R&D 투자 방향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 기술 인력 보호, 특허 전략 재정비 등 통제와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최신 혁신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 내부 문건의 정통한 인사는 중국 정부가 칭화유니창 신메모리 하이센스 TCL 등 대표 기업들에 추가로 보조금을 투입하는 한편 혁신 생태계 자체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경쟁하기보다는 어정쩡한 모방 제품을 다시 출시하는 식으로 이어진다면 CES 2025에 서해 굴욕을 재현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번 CES 2025의 한국 vs 중국의 승자는 한국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를 거대한 스크린과 조명 장식으로 채운 중국 부스는 시작 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관람객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부스는 마지막까지 인파가 몰려 내년에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된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초대형 항공모함과 ICBM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등으로 대표되며 그동안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왔던 미 해군. 그러나 21세기가 4분의 1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은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미국 스스로 자국 해군이 더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 의회 산하회계감사원이 낸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은 보유한 수륙 양용함 중 질반이 기대 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작전과 훈련에 투입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인 순양함 현대화 계획까지도 실패한 것도 미 회계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선업계와의 협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부터 앞장서서 당선 직후부터 그리고 모레 새해가 밝자마자 또다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트럼프와 회계감사원이 위기에 처한 자국 해군을 구할 파트너를 한국으로 낙점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연락해 우리 조선업계의 도움을 구한 거였습니다. 11월 7일 트럼프는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해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전화를 받았던 윤석열은 다음 달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 소추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트럼프의 우리 조선업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6일 트럼프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 해군 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배가 필요하다.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말하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입찰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업체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죠. 트럼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의 미국 조선업 역량으로는 미 해군 전략 증강은커녕 유지조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년 12월 3일 미국 회계감사원이 낸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법에 따라 가용 수륙 양용함을 최소 31척 유지해야 함에도 작년 3월 기준 미 해군이 보유한 수륙 양용함 32척 중 16척이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나쁘다고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폐기가 예정된 노후 수륙 양용함은 정비를 하지 않은 탓인데요. 신규 함정이 제때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그 드넓은 땅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선소가 겨우 7곳밖에 없을 정도로 조선업이 쇠락한 탓에 신규 함정 건조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 노후 함정도 계속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비를 안 했으니 대다수가 작전과 훈련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회계감사원은 지적합니다. 정비를 하려고 해도 문제인데요. 매년 130척에서 150척의 미 해군 함청이 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조선소 설비가 낡고 인력도 부족해 그마저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요.
쉽게 말해 있는 배 관리하는 것조차도 똑바로 할 수 없는 게 미 해군과 조선업의 현주소죠. 이런 상황이니 전력 강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서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순양함 현대화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012년 퇴역시키려고 했던 타이콘대로 가급 순양함 7척을 퇴역시키는 대신 이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목표는 10년 동안 총 11척의 순양함을 현대화하는 거였지만 먼저 현대화 작업에 들어간 4척이 기간 내로 현대화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년으로 예정돼 있었던 현대화 기간은 5년으로 늘었고 5년이 되었어도 현대화는 완료되지 못해 결국 이 4척은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 예산 40억 달러 중 18억 4천만 달러가 복귀 못하고 있는 4척의 현대화에 투입되었다는 겁니다. 천하에 미국이 하나로 2조 7천억이 넘는 돈을 들이고도 순양함 4척 현대화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중한척인 USS 코펜스호 기준 현대화 작업을 마저 마무리하려면 최소 8,800만 달러와 3년의 추가 도크 작업이 필요하다 하니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회계감사원은 순양함 현대화 프로그램은 실패했다고 보고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해군에 제시했고 해군 측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회계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 내 조선업 역량이 냉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함대 정비를 한국 등 조선업 역량이 충분한 동맹국에 맡기는 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미 마쳤는데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 작년 7월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 후 한 달 뒤 하나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원리 쉬라함의 유지보수 계약을 따내 대한민국 조선업체 역대 최초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달 뒤인 11월에는 미 해군 7함대 금요함인 6호함의 정기수리 사업도 수주의 거제조선소에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죠. 협약 체결 후 반년도 안 되어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을 2건이나 따내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한화는 미국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돼 함정 추가 정비 사업도 수주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업을 따낸 과정 자체가 우리 조선업계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도 미처 알아내지 못했던 결함을 하나 측에서 발견해 서이뤄진 거니까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작년 8월 유지보수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던 원리 쉬라함을 이달에 미국에 돌려보낼 예정이었는데 당초 정비 계약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정비 필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 기술로 솔루션을 미 해군에 제시해서 받아낸 게 이번 추가 정비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하나는 기존 계약금보다 대폭 증가된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도 미 해군과 체결하게 되더 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작년 2척에서 10척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서 우리 업체들이 차지할 지분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조선소들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미 해군 함정들 중에서도 비전투함들을 대상으로 한 것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존스법에 따라 전투함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는 작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전투함 유지보수 사업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중공업도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 또한 자국 해군 함정들의 유지보수, 나아가 건조까지 우리 업체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우리 방사청과 양국 함정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방사청은 미 해군과 협약을 체결한 한화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 분야와 가용 인력, 도크 보유 여부 등을 실태조사했고 이를 미국에 전달해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의 예외 조항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은 선박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 및 수리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다만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상황이나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는 해외에 서해 건조와 수리를 허가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예외 조항을 우리 조선 업체들에 적용하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로 연 352조에 달하는 미 해군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한국 조선업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 유지보수 사업뿐 아니라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 핵심 전략 자산을 뺀 함정들의 신규 건조까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과 토마스 앤더슨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방한해 우리 조선업체들의 함정 생산 능력을 확인해봤기 때문입니다. 델 토로 장관은 방한 후 자국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나와 내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 한국 조선업체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며 우리 조선업의 역량을 극찬했습니다. 그런 수준임을 알고도 단지 유지보수에만 쓰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1년 동안 6척에서 8척, 즉 2척도 채 못 만들지만 한국은 1년 동안 3척 이상 만들 수 있고 건조 가격도 미국의 절반 이하의 납기까지도 맞출 수 있으니 말입니다. 초계함, 호위함 등 다른 함종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것 또한 장점이죠. 미국이 한국만이 아니라 동맹국 전체라고 한 만큼 일본 조선업계에도 미국의 움직임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업체들을 이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조선업 구조 조정으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미 해군 칠함대가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 인근 정도 말고는 미 해군 관련 사업을 수주할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파트너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작년 기준 중국 해군 함정은 370척으로 297척으로 300척도 안 되는 미 해군 함정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2035년에는 중국은 475척의 함정을 갖게 되는데 미국은 317척밖에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택한 방법이 우리 조선업계와의 협력인데요.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1위에 오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업체들은 이천금 같은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이 세계 제1이라고 불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에 공개된 한국 영화가 엄청난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자칭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중 2다리로 가장 빨리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로봇이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라이브 사이언스 등 과학 매체들은 칭화대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이러 로바트 에러요 휴머노이드 스타일 STARE를 소개했는데요. 이 로봇 회사는 자신들의 휴머노이드가 시속 12.8km/초당 36m가 살짝 넘는 최고 속도로 총 34분 동안 달릴 수 있어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빠르다고 홍보에 열중했습니다. 실제 회사 측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대의 스타일이 마치 사람처럼 고비 사막을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휴머노이드를 영상으로만 소개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실제로 만든 건가? 저런 기능을 정말 하는 게 맞나? 교묘하게 편집, 조작된 영상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앞서 중국의 또 다른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 UNITRE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H2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이족보행 로봇이 최고 속도는 시속 11.9km/초당 33m에 달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러닝 로봇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은 항상 제품이 아닌 영상만 공개한다는 점은 진짜 이런 제품을 만든 게 맞아? 라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세계 최초라며 시제품을 영상으로만 보여준 뒤 투자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휴머노이드에 달리는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짧게 끊어서 편집된 영상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조작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영상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명산을 지키는 로봇개라며 공개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중국 산둥성 태산의 쓰레기 운반을 위한 사족 보행 로봇개가 시험 투입되는 모습이 소개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로봇개를 만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업체는 이 로봇이 유니트리 B 산업용 사족 로봇이며 최대 120kg의 짐을 싣고 45도 이상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형 적응력과 안정성, 균형 능력이 뛰어나 극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나무더미나 40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영상 속의 로봇개는 동행한 직원의 조작으로 작동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께 노력해서 산을 더욱 깨끗하게 만듭시다 등 음성 안내를 내보내며 중국 태산 정상 주변의 홍문, 중천문, 남천문 일대의 쓰레기 운반을 담당할 것처럼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개는 정작 쓰레기 운반과 가파른 구간의 안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결국 태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단점들을 보완한 뒤 본격 투입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실전 투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따르면 중국 충칭의 한 식당에서 로봇 직원이 큰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일을 하는 로봇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알려진 바로는 로봇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이 친인 이 여성은 가죽 재킷과 미니스커트 차림의 로봇으로 변신해 지난 15일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완벽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 로봇은 현지의 유명 레스토랑의 운영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로봇 웨이트리스로 분장해 고객들과 춤을 추거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독특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는 올해 초에도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선보인 로봇 연기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기계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완벽한 로봇 연기로 고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이후 종종 로봇 캐릭터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으로 변장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여성 때문에 레스토랑은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됐지만,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진짜 로봇으로 오해한 행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려된다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진짜 로봇이라고 착각을 하고 중국이 세계 최강 로봇 기술 강국이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로봇 분야에서 한국 연구진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KAIST 연구진은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웨어로봇 국제대회 사이베슬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팀은 올해 이 대회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서 정교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KAIST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KAIST 엑소랩 EXO 랩과 무브레무브 랩, 엔젤로보틱스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 F1은 제3회 사이베슬론에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베슬론은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리는 권위 있는 로봇 대회입니다. 매번 대회를 마친 후 바로 다음 대회의 미션들이 발표되고 전 세계 연구팀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과하기 위해 4년여 동안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합니다. 이 대회에는 웨어러블 로봇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 의수, 로봇 의족, 로봇 휠체어 등 8가지 종목이 열리는데요. 제3회 사이베슬론 대회에는 총 26개 국가에서 71개 팀이 참가했고, 한국의 공경철 교수 연구팀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사이베슬론은 신체 장애인들이 첨단 보조 장비를 이용해 누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겨루는 국제대회로 기술 발전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이 대회의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사이베슬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각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의수나 의족 종목에서는 로봇이 아닌 고전적인 보조기를 착용한 장애인 선수가 우승을 하는 등 로봇 기술보다 장애인 선수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로봇에 완전히 의존해 직접 걸으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대회의 미션은 많은 팀들이 이런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라며 출전을 포기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미션이었는지 참가한 팀들 중에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반 이상의 연구팀들이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로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결국 미션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국가대표팀들이 포기를 선언했고 실제 경기에는 한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총 6팀만이 참가했는데요. 참가를 결정한 팀들조차 중도에 어찌나 기술 개발 과정이 험난했던지 스위스 본진의 연구팀마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팀은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일으켜 걷게 하는 것도 버거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지팡이 없이 걷기, 양손을 사용해 칼질하기 등 고난도의 미션이 많이 등장했고, 결국 포기를 선언한 팀들이 줄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올해 미션의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대회 때 우승했던 한국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주어진 모든 미션을 너무 빠르게 완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회에서는 워크온 슈트 살을 착용한 김병옥 선수에게 진짜 장애인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팀이 만든 워크온 슈트사는 완벽했습니다. 공 교수팀이 이번 대회를 위해 개발한 워크온 슈트 F1은 이전 모델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모터가 장착된 관절이 6개에서 12개로 늘었고 모터의 출력 자체도 지난 대회보다 2배 이상 출력이 강화됐습니다. 발에 있는 6채널 지면 발력 센서는 로봇의 균형을 1초에 1000번 측정해 균형을 유지시키도록 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인공지능 AI 신경망 구현을 위한 AI 보드도 뿐만 아니라 대회 미션과는 별개로 착용자 스스로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와 휠체어에서 도킹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기초기술을 국산화했다는 점입니다. 로봇의 디자인은 박현준 KAIST 교수가 맡아 사람과 로봇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올해 대회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팀들은 애초에 한국 공경철 교수 연구팀을 겨냥해 만들어진 미션들이었고 이 어려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사실 공경철 교수 연구팀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일본 연구진들도 포기한 미션에서 한국팀은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KAIST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KAIST 엑소랩과 무브랩, 엔젤로보틱스 공동 연구팀은 좁은 의자 사이로 옆걸음, 박스 옮기기, 지팡이 없는 자유보행, 문 통과하기, 주방에서 음식 다루기 등 고난도의 미션들을 불과 6분 41초 기록으로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위와 3위를 차지한 스위스와 태국 팀들은 10분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단 2개 미션밖에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이베슬론을 중계했던 중계진도 경쟁보다는 한국팀의 워크온 슈트 F1의 성능에 더 큰 놀라움과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팀의 하반신마비 장애인 선수인 김승환 연구원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내 몸으로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공 교수팀이 사이베슬론에 출전하기 위해 꼬린 팀 카이스트 팀 KAIST의 주장 박정수 KAIST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스스로와의 경쟁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초격차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따라와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워크온 슈트 F1에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한국으로부터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 편에서는 늘 세계 최초라며 시제품을 영상으로만 보여준 뒤 투자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중국에서 이번에 또 한 건 큰 건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2013년 한국이 KADIG 범위를 이어도까지 확대하자 중국은 우리 공군 대응 능력을 떠보려는 듯 이어도 인근 상공으로 진입해 KADIG와 일본 방공 식별구역 JADIG를 헤집고 다니는 훈련을 수시로 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마라도함을 배지하여 우리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최고봉이 수중 사유겜에 잠겨 있어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에 불과하지만 해양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도 주변 7광구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풍부한 어류 자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와 함께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규모의 해양 영토가 확대되는 건 역시 엄청난 효과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최근 이어도 일대에 중국의 출동이 빈번해진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 군사 전문가는 이어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근 건조된 마라도함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어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F-15K나 F-35가 이어도 상공에 도착하더라도 채공 시간에 한계가 있어 극히 제한적인
시간만 대응 가능하다며 공중급류기를 활용하더라도 재급류는 가능하지만 재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마라도암은 분쟁의 역에서 더 오래, 더 멀리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라도암은 2007년 독도암 이후 14년 만에 추역한 해군이 대형 수송함 이번함입니다. 독도암 건조 시 해외에서 도입했던 주요 장비를 성능이 향상된 국산으로 교체함으로써 운용 정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투 능력도 강화했는데요. 14,500T급 대형 수송함 마라도암은 길이 199사m, 너비 31사m, 흘수 66m 규모로 건조됐으며 최대 속력 23노트 시속 약 43km, 평균 속력 18노트 시속 약 33km로 항해가 가능합니다. 수송 능력은 상륙군 720여 명, 전차 6량, 상륙장갑차 7량,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 상륙정 2척 등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 마라도암에는 함대공 미사일 RIM-116RAM, 근접 대공방어 시스템 SG-30 골키퍼 등 무장 장비가 탑재돼 대공방어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마라도암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기본 임무로 하는 해상상륙 기동부대 기함지휘함인데요. 해군은 선도함 독도함과 함께 원근해에서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두 척의 지휘함을 확보해 작전 능력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함대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마라도암은 해군의 해양보국 의지와 우리 국민들의 자주국방 의지가 한진중공업 조선 기술력을 통해 표출된 또 하나의 결실이라며 국내 대형 수송함 두 척 모두 건조한 점을 토대로 국가 해상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라도암은 독도암 이후 14년 만에 추역한 대형 수송함으로 그간 일본함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들을 탑재해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함정 방어를 위해 탑재한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공은 수직 발사형입니다. 성능이 향상된 탐색기를 장착해 악전 후에서도 대응 능력이 우수하고 사거리도 늘어났는데요. 독도함에 탑재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RAM은 탑재 위치에 따라 음영구역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했는데요. 외국 기술 지원으로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독도함의 전투체계보다 표적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공대함 표적 동시 대응 및 무장 통제 능력 등이 향상됐습니다. 탐색 레이더도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3차원 선해형 레이더를 장착해 독도함보다 탐지거리와 표적 갱신율이 증가했는데요. 아울러 회전식인 독도함 대공 레이더와 달리 마라도함은 이지스 구축함처럼 사면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오차를 줄이는 등 표적 식별 능력을 높였습니다. 대공 레이더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항공기 동제 능력도 강화되어 더욱 향상된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 밖에 비행갑판과 현측 램프를 보강해 항공기 이착함 및 탑재 능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비행갑판은 재질을 고장력강에서 초고장력강으로 교체해 미국 오스프리급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현측 램프는 지지 하중을 강화하고 폭을 확대해 부두계류 상태에서도 전차 등 주요 장비를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현측 램프는 전차 등 주요 장비와 승조원들이 이동하는 출입구를 말하는데요. 한편 해군이 운용하게 될 대형 수송함 II는 독도함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함정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대형 수송함 II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항공모함 건조 사업인데요. 대형 수송함 II에 실리는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유력합니다. 대형 수송함 II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수송함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이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독도 마라도에 이어 백령도 연평도 등과 같은 섬 이름이 붙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 II는 해군의 첫 항공모함인 만큼 의미가 있으니 국민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감안해 이름을 붙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민공모 등의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대형 수송함 II의 이름을 대마도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형 항공모함의 이름을 대마도함으로 지어 전 세계에 우리 땅 대마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강한 군사력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역시 강력한 힘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영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의존도가 높아 해양 강국, 대양 해군을 비전으로 하는 만큼 바다를 통해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 해군 함대 사령관인 제리 키드 중장은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이적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한국 간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함 6만 5천 T급 초대 함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세계 각국의 항모 도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한 그는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건조하려 할 것이라며 항모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모는 정치적으로 각국에 힘을 실어주고 항모 보유 자체만으로도 해군에 큰 의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모가 전시는 물론 평시와 위기시 외교안 보수단으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강력한 항모전단 전력 현실을 통해 사전에 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키드 사령관은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 구상과 관련하여 항공모함 자체가 강력한 해군력을 보여준다면서 항모 보유를 통해 해군력을 강조함으로써 동맹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지역 평화를 위해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핑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되면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협력을 원한다며 특히 양국은 같은 수직 이착륙기 도입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미 운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저렴 항공모함 운용은 주변국 간 해양 분쟁을 적극적으로 억제 방해하고 해양 주권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은 모두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은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도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에서 항공모함을 통해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공모함은 해상은 물론 지상과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입니다. 상륙군과 장비물자를 수송하고 해상 기동부대를 지휘 통제하며 원거리 항공 전력을 갖게 하는 게 항공모함인데요.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항공모함입니다. 해난사고 발생 시 다수의 헬기와 보트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항공모함 자체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든든한 바다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취역한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항공모함이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항공모함의 개발로 대양해군의 꿈을 이뤄내길 바랍니다.